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달은 하나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참 많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여러 종교에서는 서로 다른 표현들로 진리를 가리키고 있죠. 이 코너에서는 종교의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본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개편을 맞아 평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분들이실까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저자 이문영 교수님과 함께 노벨 평화상과 그 수상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인 이문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 평화의 개념과 또 간단한 어떤 역사에 대해서 또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교수님과 함께 지난 12월에 발간된 책이죠. 평화를 만든 사람들 노벨 평화상 21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어떤 계기로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저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네이버에 온라인 지식백과 네이버 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평화를 만든 사람들을 먼저 사실 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재를 하게 된 거는 굉장히 놀랍게도 국내에 그러니까 어린이용 위인전류의 그런 책 말고는 노벨 평화상을 어른들을 대상으로 소개한 책이 아직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요? 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제가 뭐 과문해서 아직 제가 파악 못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네이버하고 저하고 이걸 기획할 때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노벨 평화상을 제대로 어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전문적인 소개서가 없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 네이버 캐스트의 온라인상의 칼럼을 연재하는 식으로 했고요. 네. 이제 그 칼럼을 연재한 후에 저희가 거기에 기반해서 그럼 우리 이제 이걸 책으로 한번 내보자. 그렇게 해서 좀 더 보완하고 더 넣을 수 있는 분들 넣고 해서 책으로 내게 된 게 작년입니다. 네. 네.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100명이 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 책에서는 21명을 선정을 하고 네.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선정 이유나 네네. 또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쓰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이 1901년부터 상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7년까지. 근데 사실 그 사이에 19년 동안은 뭐 1, 2차 대전 뭐 이래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상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상은 98회 이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그 98회 노벨 평화상 시상 동안에 수상을 그러니까 어떤 땐 사람이 받기도 하고 또 2명이 받기도 하고 3명이 받기도 하고 어떤 땐 단체가 받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전체 수상건이라고 해야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수상건은 131건인데요. 그중에 개인이 받은 거는 104건. 예. 그다음에 단체가 받은 거는 27건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21분을 택한 기준은 뭐냐면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좀 골고루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성별이라든가 네. 인종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상을 타신 분야 있죠. 그 분야도 어느 한 분야만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노벨 평화상이 예를 들면 국제 평화 부분도 있고 인권 부분도 있고 인도주의 활동 부분도 있고 뭐 민주주의 이런 굉장히 많은 분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골고루 소개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염두에 뒀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흥미로워도 한국에서 제대로 쓰실 분이 없으면 저희가 다룰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런 집필 가능성까지 염두에 다 두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한국에 좀 안 알려지신 분이요. 그럼 오히려 이제 넬슨 만델라 같은 분은 좀 알려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그 인종차별 관련해서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지만 엘버트 루틀리 같은 경우는 잘 못 들어보셨죠. 네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이
대상의 후보에 오르면 잘 인지도가 낮은 엘버트 루틀리를 우리가 제대로 소개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을 선정을 했고 21분인 이유는 이제 21세기 21세기니까 뭐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 그리고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또 러시아에서 네. 공부한 또 경험이 있어서 그 러시아 분을 또 연구를 한 내용을 쓰셨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러시아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그 중에 저는 안드레이 사하로프라고 네. 그 소련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네. 그 분을 썼어요. 예. 이분은 다음 주에 네.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노벨 평화상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런데 정확히는 이 노벨 평화상을 어떤 분들이 받는가, 어떤 기준으로 받는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벨 평화상은 어떤 분들이 받는 상인지요? 일단 이제 노벨 평화상은 알프레드 노벨이 유언에 따라서 또 그가 남긴 재산으로 펀드 그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주는 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알프레드 노벨이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요. 이런 상을 누구한테 주느냐? 국가 간 형제의 상비군의 폐지나 축소, 즉 군축. 그다음에 평화회의의 개최와 진흥.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 국제 평화 확산 이런 일을 한 사람 중에 최고의 일을 또는 최대의 일을 한 사람에게 줘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벨 평화상은 세계 평화, 인류 평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이제 주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 1901년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 대상이 조금씩 변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어떻게 변해왔는지 말하자면 이제 노벨 평화상의 역사 같은 걸 텐데요. 처음에는 1901년부터 1913년 이때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때 이제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막 그 각축을 벌이던 시대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맞서서 국제적인 평화 운동들이 막 조직화되던 때였어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 노벨 평화상은 그런 국제 평화 운동을 조직한 사람들, 그런 조직된 단체 또는 전쟁을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어떤 국제법적인 어떤 기초가 필요한가 예. 그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이나 기관 이런 데 주로 갔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파리 만국 평화회의를 조직했고 지금 국제 연합의 전신이 국제연맹이고 그 국제연맹의 전신이 되는 게 국제의원연맹이거든요. 네. 그거 만든 사람 누구냐면 프레데릭 파시라고 하는 예. 사람이 받았고 또 그 공동수상을 했어요. 1회 때. 그게 국제적십자위원회 만든 앙리 디낭.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받은 거고요. 그러다가 1917년에서 한 45년 사이에는 그때 1, 2차 세계대전이 다 일어난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국제기구들 그러니까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을 만든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전쟁 때 여러 전쟁에서 평화조약 같은 걸 체결한 정치인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정치인들이 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제연맹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드로 윌슨 이런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인도주의 시기가 돼요. 그게 1946년에서 한 60년 정도까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떤 전쟁의 희생자를 위로한다든가 고통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되게 인도주의적인 형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들. 근데 이전에는 주로 국가나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국제조직 이런 데 상이 주어졌다면 이때부터는 이런 인도주의 활동을 한 민간이나 개인한테도 상이 주어져요. 예. 우리가 보통 노벨 평화상 하면 슈바이처 박사 생각나잖아요. 네. 그분이 이때 받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인도주의 활동하셔서 그다음에 유엔 난민기구나 YMCA 같은 그런 종교, 그러니까 퀘이커 같은 종교 단체들의 전쟁 반전 활동, 구호 활동 이런 이 단체들이 이때 이제 상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 60년대에서부터 한 80년대 전반 정도까지는 인권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돼요. 예. 노벨 평화상의 인권에 네.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노벨 평화상이 굉장히 모두가 영예롭게 생각하지만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제일 비판받는 단골 메뉴가 너무 백인 중심이고 그다음에 서유럽 중심이고 남성 중심이다. 네. 이런 비판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벨 평화상들이 주로 이제 백인의 서유럽 출신의 남성들에게 주로 많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네. 이 시기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노벨 평화상이 인권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노벨 평화상 자체의 이런 한계들, 백인 중심성, 뭐 서구 이런 것도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인권에 주목하게 된 시대에는 이때 최초로 아프리카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나오고 아시아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나오고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마틴 루터 킹이라든가 인종 차별에 싸운 이런 분들 인권의 그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네.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에요. 요 마지막 시기가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거든요. 네. 요때 특이할 만한 거는 민주주의에 주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로 뭐 전쟁 이런 건 국가 간에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한 나라 내에서의 예. 문제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 주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재 정권에 싸운 어떤 반체제 인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웅산 수치가 네, 네. 상을 받은 게 요때였어요. 요때였고 그다음에 또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주의 체제, 냉전 체제 종식, 그다음에 소련의 붕괴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고르바초프잖아요. 네, 네. 그분이 상을 받은 것도 요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요. 그 다음에 또 요 시기, 그러니까 가장 지금 최근 시기인데 요 시기 노벨 평화상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화 이슈 자체가 굉장히 다원화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인권, 인도주의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예를 들면 환경 문제. 그 미국의 부통령 했었던 엘 고어 같은 경우도 네. 환경 문제 관련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나 아동 문제.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정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평화의 이슈 자체가 의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예. 넓어지고 요렇게 이제 변화를 해 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노벨 평화상의 진화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맞는 그리고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온 거죠. 네. 그 이렇게 노벨 평화상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 방지를 단순하게 생각했던 평화가 점점 진화해서 그렇죠. 정치인이 받고 네. 또 뭐 인권을 위한 사람이 받고 또 이 평화의 개념이 정치 체제에도 그렇죠. 어떤 답을 준다고 할까요? 그렇게 관여를 하게 된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도 좀 많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중국에서 이건 내정 간섭이다. 예. 그다음에 왜 서구의 보편적인 잣대로 중국을 그렇게 판단하느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때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정치 범인 거죠. 근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니까, 시상을 하니 주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내정 간섭이고, 그 다음에 서구적인 우월감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반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는 정말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제 여러 종교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의 개념이 이 환경을 또 네. 보호하고 생태 문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평화를 참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리고 참 요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 지구 마을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지구촌. 그래서 우리나라만 평화로우면 안 되고 전 세계가 평화로워야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개념이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1900년대 초에 국적을 불문하고 평화상을 준다 하는 것이 참 세계주의랄까요?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또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예. 굉장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노벨이 자기 유산을 국적을 가리지 않고 주겠다 했을 때 그때 스웨덴 국왕이 엄청 화를 냈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왜 딴 나라 사람에게 나눠주느냐 이해를 못한 거죠. 그 당시에 어떤 국가주의랄까 애국주의랄까 이런 관점에서는. 근데 노벨은 어떻게 보면 되게 선구적인 식견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노벨이 또 그럴 수 있었던 건 노벨의 성장 배경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예. 그러니까 노벨은 그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얘기되는 거, 그러니까 세계주의, 국제 이거를 이렇게 몸에 체화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난 게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 그 제정 러시아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나서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미국 17살 때부터 이런 나라 서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스웨덴 사업가지만 그 사람이 사업가로 활동을 할 때도 집이 3군데 있었어요. 스웨덴에 있고 파리에 있었고 이태리 산레모에 돌아다니면서 했고 실제 그 노벨이 죽었을 때 전 세계에 그 공장이 100개 정도 됐었는데 그게 20개국에 그래요. 네, 퍼져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자라면서부터 그런 일종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랄까요? 그런 걸. 그야말로 이제 인종과 국가의 우를 넘어서. 그렇죠. 전 세계가 하나고, 뭐 인류는 한 가족이고, 뭐 이런 좀 종교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생각을 이미 가졌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직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사유로 구체화됐다기보다 그런 직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렇게 또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노벨 평화상을 또 수상한 바가 있고 지금 남북 관계가 또 전 세계의 어떤 평화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북핵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또 남북이 통일이 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한반도 문제가 지금 정말 지구촌의 초관심사인데 정말 잘 해결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실제로 예전에 그랬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 아시죠? 네. 그랬을 때 그게 몇 년이었냐면 1994년에 그러니까 그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의장이었던 아라파트하고 그 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라빈, 외무부 장관 페레스 이 세 사람이 중동 평화에 기여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철천지 원수였고 적이었는데 그렇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긴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고 말도 많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라빈은 극우 청년한테 암살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많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 지금 예를 들면 그 미국하고 북한은 정말 불구대천 원수였다라고 얘기될 수 있는데 정말 이게 만약에 잘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진 않다고 보는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예, 결과적으로 오는 거라면 모를까. 정말 앞으로 이 한반도 평화 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전 세계인들이 다 이렇게 염원해 준다면 네.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의 목적이 아니라 예. 한반도 평화를 목적으로 하다 보면 뭐 네. 따라오면 좋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런 네. 자세로. 그러니까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 종교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화를 위해 일한 사람이 진짜 종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기독교 신학자 한스 퀸이 이런 말을 했죠. 종교 간 대화 없이는 종교 간 평화 없고 종교 간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도 있을 수 없다. 그만큼 이 종교 간의 대화가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인데 교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요약해 보면 대화 없이는 평화가 없고 또 종교 간의 평화가 없이는 세계 평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종교 간 평화가 이루어져야만 세계 평화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정말로 그 노벨 평화상의 역사만 돌이켜 보더라도
사실 실제로 종교적인 활동으로 직접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947년에 그 영국 케이커 봉사협회랑 미국 케이커 봉사위원회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종교적인 활동으로 네. 받으신 거고, 그다음에 그보다 한 해 앞서서 그 YMCA 회장인 존 모트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달라이 라마 예, 1989년에 달라이 라마도 뭐 티벳 그 주권 그러니까 독립과 비폭력 운동 뭐 이런 걸로 받았고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도 클 뿐만 아니라 근데 때로는 종교가 평화, 예.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많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경우가 종교로 인해서 발생한 폭력과 갈등을 해결해서 받으신 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종교적 활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 종교적인 어떤 활동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폭력의 원인이 돼서 그걸 해결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종교 그다음에 종교 간의 평화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지금 IS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죠.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알 수 있고,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 앞으로 또 다루게 되겠지만 21인의 삶을 한 사람씩 배워보면서 이 평화란 무엇인지, 우리 또 종교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평화를 만든 사람들 노벨 평화상 21인에 대해서 한 사람씩 다루게 될 텐데, 교수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에 대해 소개해 주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능하면 그 수상자들에 대해서 최상의 그런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집필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 전문가니까 안드레이 사하로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이면서 열핵 전문가고요. 그다음에 소련 수소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네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지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저자 이문영 교수님과 함께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